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자, 저희 김종필TV와 내일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한 시리즈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번이 5번째 되겠습니다. 전국 민심을 살펴보는 건데요. 이것이 진짜 전국 민심이다. 저희는 페이크 뉴스 땡, 가짜 배격합니다. 속내를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1, 2, 3, 4편 보시면 세상 돌아가는 것, 총선과 관련된 전국의 유권자들의 민의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4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요. 경기 지역, 또 인천 지역, 경기 지역은 곽태영 기자, 또 인천 지역은 김신일 기자가 여러분들께 그 지역의 내밀하고 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에 잘 드러나지 않는 표층 여론조사와 심층 민심 속내 이 갭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 전문가인 내일신문 지역 기자들이 여러분들께 정보를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4번째까지 오신 분들은 5번째를 기다리셨다고 보고 5번째 내용을 이명환 기자와 3차원 그 다원방송 형태로 한번 실감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증 사태 벌써 2달 넘었는데요. 이거 막기 위한 전국의 대응들. 근데 이런 와중에 26, 27일,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선거구, 지역구 선거구 253곳 중에 그중에 이제 지난번 20대 총선은 60석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석이 줄었습니다. 경기 지역 상황 살피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민심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를 취재하고 있는 내일신문 편집국의 곽태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곽태영입니다. 네. 우선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 방역 대책, 전국 지자체가 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 방역 대책, 이게 뭐 상당히 돋보인다 이런 평가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네. 경기도가 취한 뭐 정책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경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약간 공세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신천지로 인한 그 집단 감염이 확산될 때 신천지 총회 본부가 경기도 과천에 있는데 네. 그 과천을 직접 진두지휘해서 명단을 직접 받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일선 방역에도 지금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뭐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도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어디 그 감염 우려도 있다 그래가지고 뭐 검사도 본인이 직접 받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분당 재생병원 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네. 거기 원장이 확진이 돼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재생병원을. 그래서 주변에 이제 권유도 있고 그 이전에도 뭐 신천지라든지 여러 현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권유와 조언을 듣고 직접 자진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뭐 음성으로 나와서 예, 활동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엊그제인가요? 그 기본소득 이거를 경기도민 예,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씩. 그러니까 네네.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10만 원이니까 4인 가구로 보면 뭐 40만 원이죠. 그렇죠. 소득이나 뭐 네. 직업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지급하겠다. 이런 결정도 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브리핑을 갖고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네. 경기도민이 현재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360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1인당
나이와 소득, 뭐 직업 상관없이 그야말로 본래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서 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발표한 이후에 이제 뭐 지역에서 반응들은 대부분 뭐 환영하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일부에서는 그 야당이라든지 음, 정치권에서 여전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고 음, 같은 당 소속이긴 한데 뭐 부천시장이라든지 음, 일부에서는 그 쓰임새를 음, 10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아, 소상공인이라든지 더 음, 어려운 쪽에 네, 집중을 해서 좀 효과를 더 키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을 음, 잠시 냈었는데 음, 오늘 뭐 어쨌든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결정이 돼서 예, 부천시도 경기도의 결정에 따르겠다 음, 이런 입장을 시장이 다시 밝히면서 대충 정리가 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튼 그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 2017년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활약이랄까요?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뭐 각인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여기에서도 아무튼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한 발 앞선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음, 펴면서 상당히 예, 주목을 예. 많이 받는 뭐 이런 네, 네. 상황인데 그 지사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사에 대한 지역의 어떤 정치적 평가 이것도 어떻게 뭐 많이 음, 더 높아졌을까요? 아니면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지역의 분위기는 네,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에서는 뭐 확실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인 것 같고요. 음, 그거는 뭐 위기 상황이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이 지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돌파력, 음, 추진력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면서 음, 지지하는 여론을 좀 많이 어, 여론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음, 일상적으로는 이제 그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과 음, 본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루머라든지 네, 사건에 휘말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음, 이제 재판을 겪는 과정이 또 그렇죠. 있었고 그러면서 이 지사에 대한 어떤 그 찬성 여론 이 높은 지지층과 반대층 음, 이 서로 이제 그 극과 극의 어떤 음, 그런 편차를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지속돼 왔다고 볼 수 음, 있는데 음, 어쨌든 그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음,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음, 뭐 정해지지 않은 네, 상태이긴 한데 음, 그런 논란들은 이제 법원에서 어떤 법적 공방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그 결과가 일단 중요하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네, 여론이 좀 어떻게 정리될지 음, 어, 결론이 이제 날 것들이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원래 먼저 시작했던 네, 사업인데 음, 그걸 이제 경기도 전체로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켜내면서 또 네, 어떤 여론의 평가를 받는 음, 어,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작은 정책들 몇 가지를 또 통해서도 이 지사가 이제 자기에게 좀 지지 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여론을 형성해가는 그런 음, 약간 능력을 보여줬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이분은 이 정치적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캐치하는 능력이 다른 단체장이나 민주당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렇죠. 아무튼 네. 타이밍 잡는데 아주 능한 분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그런 이제 부분은 정치적,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죠. 그렇죠. 정치적 순발력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건데 실제로 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3월 10일에서 12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이게 이제 정례 조사인데 요거는 이제 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던 이 응답이 있어요. 이게 네. 보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가 그전에는 한 4% 정도 됐는데 지난번 조사에서는 11%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표본수가 전체가 1,001명인데 여기는 300명 조금 넘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뭐 음, 16%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래서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역의 대표적 정치인으로서의 위치, 위상 뭐 이거는 좀
확실히 잡아가는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네, 그런 것 평가를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왔던 경기도에서 얘기고.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이 음,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구상을 했거나 음, 시행을 했던 음, 정책을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하고 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거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음, 그런 형태로 이제 도정을 펴왔고 음. 어, 그러면 이게 이제 궁금한 거는 예, 이제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물론 수혜를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고 뭐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그렇죠. 한편으로는 예, 정치적으로 보면 아 이거 예산을 너무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음, 얘기했습니다만 포퓰리즘 성격으로 너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렇죠. 예, 반대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뭐 딱히 반반으로 나뉜다 뭐 이러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냥 관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기는 쪽으로 볼 음, 수 있나요? 지역의 우리 유권자들의 그 반응이랄까? 뭐 이런 점들. 음, 비판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여전히 존재하고요. 음,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는데 자신이 이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을 음, 하거나 음, 정책을 추진할 때는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음, 그 반대편에 있는 당사자하고도 뭐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음, 100% 지지를 얻는 정책은 없다. 음, 30% 내지 뭐 40%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 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반대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감당을 하면서 음, 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음, 이런 소신을 계속 음, 밝혀왔었죠. 음. 예, 그런 토대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는 정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음. 좀 추진력 있게 밀고 왔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마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게 도민들의 지지나 이게 민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은 판단하고 이제 밀고 가고 그러겠죠. 있는 예, 거겠죠, 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다른 단체장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걸 네, 뭐 그렇죠. 막지 않고 뭐 그걸 이제 따라 네, 같이 가고 네, 있는 것일 거고. 네, 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경기도의 행정이라는 게 도만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렇죠. 서울시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음, 그 대부분의 자치 그렇죠. 권한이 음, 기초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군과 도의회가 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 음,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이제 그렇죠. 경기도 전국이 마찬가지긴 한데 음, 지방선거에서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네, 경기도에. 네. 그중에 29개가 민주당 아, 같은 당의 소속이고, 그렇죠. 뭐, 경기도 의회도 마찬가지로 뭐 음, 140여 개 의석 중에 음. 거의 뭐 130개 가까운 의석을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정책을 펴는데 좀 더 자신감이 있고 그렇겠죠.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음,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뭐, 그 연장선으로 본다라면 총선이 치러지고 있는, 그러니까 외형상 보이고 있는 정치적 기반이나 이건 확실히 민주당이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이제 예.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뭐 민심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지난번 지역구의 60석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민주당이 40석 정도를 차지했다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 한국당이 잘 나갔을 때 얻었던 의석보다도 오히려 훨씬 음, 더 많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이 네, 받았던 맞습니다. 네. 의석보다도.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대통령 선거 이후 지난번 7기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번에 총선, 이게 민주당 우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냐, 이제 이거를 음, 살피는 대목일 텐데, 그렇죠. 네. 우선은 그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그러니까 뭐 경기도가 워낙 넓긴 합니다만 아무튼 음, 주요 관심사라고 할까요? 뭐 어떤 네. 점들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 지역의 주요 관심사는 이러이런 거다라고 꼽는다라면. 아, 뭐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음,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적인 이슈에는 뭐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뭐 특히 지금은 뭐 코로나 전국이기 네, 때문에 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뭐 지자체와 정부의 어, 모습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음, 예. 근데 지역에 한정해서 본다면은 음, 수도권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경기도는
서울시에 출퇴근하는 인구가 워낙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음, 어, 여기에 이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음, 남양주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어, 고양, 음, 그리고 부천 뭐 이런 지역들의 이제 어, 개발 이슈겠죠. 큰 개발 틀에서. 이슈. 근데 그게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정부에서 대부분 결정을 한 거기 음,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겠고, 음, 또 하나가 이제 교통 문제인데요. 음, 교통과 아파트 그런 신도시 조성, 음, 아파트 값이라든지 주택 가격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이제 음, 철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어떤 역이 만들어지고 노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주된 관심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총선에 나온 예비 후보들도 대부분 지역에서 그런 철도 노선 유치 아니면 정차역을 뭐 만들겠다라든지 음, 그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그러면 지난번 네, 예. 지방선거에까지 보면 민주당이 아무튼 절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으로 흘러왔는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 지금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마냥 예, 반길 만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예, 신도시의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곳이라고 친다면 네, 그러면 민주당이 마냥 이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길 음, 만한, 그러니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음, 예. 그냥, 그러니까 뭐 허허 벌판에 신도시를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네, 이번 3기 신도시는 특히 기존의 2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2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지역에 서울에 가까운, 서울에서부터 가까운 지역에 지정이 되고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기존 2기 신도시의 주민들이 반발이 컸었고 네, 지정할 당시부터 네, 그리고 주변 음, 그 외에 인근 주변의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이제 그 어, 기존 자기 아파트 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지, 미칠 그렇지, 것으로 보는 음, 그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음, 어, 일반적으로 보통 신도시를 하면 이제 호재로 보곤 했는데 보는데, 그렇죠.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음, 지정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죠. 음, 그래서 이번 그 총선에는 신도시 이슈는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발 이슈의 상대성이 측면에서 예, 예, 예. 여당이 거기서 점수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쪽은 그렇죠.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구를 뭐 하나하나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뭐 도심 지역이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불출마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뭐 그렇죠. 예. 광명도 그렇고 용인 특히 이제 아까 네. 신도시 얘기했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에도 현역 네. 의원들 불출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음, 이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들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그렇죠. 뭐 우리 곽 기자가 보기에 이쪽 지역 선거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해 줄 만한 선거구들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음, 어, 일단은 뭐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이 그 격전지라고 그렇죠, 그렇죠. 봐도 음, 무방할 것 같고요. 음, 그 중에서도 어, 이제 몇몇 지역들은 이제 선거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 대결 구도 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그런 음, 특징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안양의 음, 동안을 같은 경우는 어, 현역 의원들 3명이 음, 경쟁을 하게 된 음, 그런 지역이고요. 음, 어, 현재 현역 의원인 심재철 미래통합당 예, 원내대표하고 미래통합당 계시는 예, 의원과 여기에 맞서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 이재정 이재정 의원, 예, 의원이 대변인으로 공천을 계시는 받았고 정의당에서는 추혜선 최선, 예, 의원이 이미 일찌감치 이제 털을 음, 닦고 있었던 그런 음,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주목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곳은 지난번에 심재철 의원이 그다지 높은 지지를 얻지 못했는데 득표율이 그렇게 높지 못했지만 정의당의 당시 이제 현역 의원이었던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해서 전교조 출신 네, 전교조 말이군요. 위원장 출신이셨죠. 예, 그래서 정진우 예, 의원. 정진우 의원이 맞죠. 나와서 표가 이제 분산이 됐다는 네, 측면이 있었죠. 진보 진영의 표가 분산이 됐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전망을 하는 그런 정치권에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여론조사 몇 군데 나오긴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약간 민주당이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남에서 대도시 지역들이 대부분 지난번 총선에서는 수원과 부천 뭐 이런 그 100만 도시에 가까운 지역들이 민주당이 전석을 다 싹쓸이를 했던 그런 지역인데 성남에서는 신상진 의원이 성남 중구에서 유일하게 이제 야당으로 현역 의원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 윤영찬 출신인 윤영찬 의원이 나와서 같이 맞대결을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근데 마찬가지로 고양 같은 경우 예, 고향도 네 곳 모두가 거의 그렇죠. 접전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런 관심이 큰 지역인데 거기 일단 뭐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 한석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심상정 의원과 현역 의원 심상정 의원이시고 민주당에서 누구죠? 제가 지역위원장을 오래 하셨던 분이죠. 거기 예. 여성분인데 네. 하여튼 뭐 거기도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 세 당이 거의 거의 비슷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경쟁이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유은혜 지금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들이 다 출마를 안 하시고 또 정재우 그렇죠. 의원도 출마를 안 해가지고 이제 현역 의원들이 지금 다 현역 의원들이 다 출마를 바뀐 하는 지역이죠. 곳이지요, 여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이쪽 이른바 이 고양 라인을 다 이번에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그런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관련 이슈, 신도시 이슈 이게 지금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고양 쪽은? 예, 고향에서는 그런 이슈, 신도시가 뭐 3기 신도시가 지정되는 과정에 반발이 있었고 그 지역에 이제 이번에 또 국토위원회 출신인 걸로 아는데 야당에서도 김연아 의원이 출마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중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불출마하는 지역은 고양정인데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외부 인사를 영입한 분인데 이제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하고 지금 말씀드린 김연아 의원 통합당의 이 두 분이 이제 맞대결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우리 어찌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20대 총선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슈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그럴 걸로 보입니다. 예측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저쪽 북부권, 그러니까 이른바 뭐 접경지 이슈도 있고 보수적 성향이 좀 강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큰 변화가 없겠죠. 그쪽 흐름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쪽은? 그쪽도 뭐 원래 이제 역대 선거에서 대부분 보수 진영이 승리를 했던 지역인데 지난번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이제 진보 진영이 좀 그 두각을 나타냈던 거고요. 특히 이번에 좀 이제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는
문 의장 아들인 그렇죠. 문석균 예. 지역위원장이 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 이제 나오려다가 음. 당내에서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영입 인사인 오영환 그렇죠. 전 후보가 소방관이 됐죠.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내부 반발이 굉장히 컸던 지역이죠. 지금 그래서 결국 뭐 무소속 음, 출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면 지금 표가 어떻게 뭐 확 갈릴까요? 어떻습니까? 그 문석균 음,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 지지세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워낙 문희장도 네네 오랫동안 해오셨던 지역이라서. 네네 거기는 현역 시장까지 나서서 음, 문 부위원장을 지지하는 음, 그런 공개적인 그 선언을 했었을 정도로 민주당 쪽에 이제 지지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뭐 그 이해찬 당대표께서 지난번 최근에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얘기하시기는 민주당 시도 의원들과 뭐 당원들이 오영환 후보 쪽으로 다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선거에서 뭐 한 목소리를 내도 쉽지 않을 텐데, 예, 그렇게 갈려 있기 때문에 어, 본선에서 굉장히 고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9석 전체 가운데 뭐 누가 하나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네, 딱 떼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이제 네, 수도권 그렇죠. 특유의 뭐 정서가 있긴 합니다만 예, 예,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될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럴 네, 상황인 것 같네요. 예. 아, 뭐 참고로 각 정당에서 음, 각 당에서 이제 전망을 내놓은 거죠. 약간의 뭐 예, 자기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그렇죠. 가미된 건데 전체 40, 아, 전체 의석 중에 59석 중에, 예, 예. 음, 어, 어, 민주당은 뭐 70% 이상 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통합당은 어, 절반 가까이를 목표로 음. 뛰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선거 결과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쪽 그러니까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선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네, 선거 네, 결과들을 쭉 맞습니다. 네, 살펴보면 그다음에 네, 농어촌 그러니까 농촌 지역구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고령층 도농 복합 도시들은 복합 예, 도시는 보수적 성향의 정당이 지지를 네, 많이 보수 받았던 진영의 곳이기도 정당이 하고 예, 네, 국민의당을 찍었던 그렇죠. 그런 중도 표심이 과연 어떻게 음, 작용을 할 거냐 음, 이런 부분도 이제 관심사긴 한데 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 민생당이죠. 네, 네. 민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국민의당도 있습니다. 구 바른미래당 쪽 네, 예, 그런 후보들이 이제 그 거의 지역구 출마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예, 그 표가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음, 예, 음, 그 지금 비례 정당. 민주당 예, 민주당과 이제 그 통합당에서 음, 비례당을 만드는 과정에 이제 약간 부정적인 여론, 긍정적인 음, 여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음, 중도층에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가갈 건가 음,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면 이제 코로나19 뭐 아까 전국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예, 우리 자치단체와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 감염증 확산 사태가 가져온 경제적 이 어려움 뭐 이게 이제 네,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민심 저변에 깔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연승해왔던 민주당 우위의 이 성향이 뭐 이어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슈적 측면에서 본다면 개발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 신도심, 철도, 뭐 각종 뭐 이런 수도권 특유의 네, 지역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어느 네, 정당이 뭐 유리하다, 여기가 이끌고 음, 있다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네, 상황에서 또 현역들도 상당히 많이 교체가 돼가지고 그렇죠. 표심을 딱 단정짓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지역 상황들 우리 곽태영 기자에게 들어봤는데요. 다음에 이제 선거 본 기간에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핵심 선거구 몇 곳 짚어가면서 그때 상황 또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천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최근 자치단체 비중에서 보면 상당히 이 주민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우리나라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그 긴장감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천 지역 취재하고 있는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 연결해서 상황과 또 총선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일 기자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자, 우선 우리 인천공항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북아에서도 손꼽히는 허브 물류공항이기도 한데 최근 공항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상하시는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에는 하루 이용객이 1만 명 선이 무너졌어요. 이는 개항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이 오가던 상황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출발과 도착 여객 편수도 한 130여 편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제주공항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는 물론 공항, 면세점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도 개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우리 인천공항에 어찌 보면 이 돌아가고 있는 역할이 뭐 여객 수로 네, 따지면 이용객 수가 20만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 거고 네. 이제 엄청난 변화인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경제적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좀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는데 인천공항이 그걸 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지역들도 다 방역 대응 뭐 이것 때문에 다들 난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뭐 아예 공항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 많았었는데 우리는 공항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특별한 입국 절차를 거치면서 공항문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이건 주의 깊게 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인천공항의 코로나19 대응책이라고 할까? 이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인천공항 국내를 연결하는 사실상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출입과 입국 두 가지 형태로 방역 대응이 이루어지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출국 문제가 관심이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세계 한 130여 개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과 국적기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은 3단계 방역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공항 터미널 진입 단계에서 1차 발열 체크를 하고 다시 출발층에서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 탑승구 앞에서 한 번 더 발열 체크를 하는 건데요. 특히 미국이나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나라들로 가는 승객들에 대해서는 검역 조사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검사를 의무화하는 단계까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일이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이 과정을 직접 참관한 뒤에 세계의 표본이 될 만하다 이렇게 격찬을 했던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일본을 제외한 40여 개국 주한 외교단 역시 인천공항 검역을 참관하고 뭐 비슷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이 그렇다면 입국도 역시 칭찬할 만한데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달 중국발 승객들에 대한 검역 과정이나 최근 유럽발 승객들에 대한 검역 과정 역시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내 검역 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아마 이동형 검역 부스인 도보 이동형 검사 진료소, 이른바 워킹스루라고 하는데요. 이런 선별 진료소 운영이 눈에 띕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국형 검사 방식, 드라이브스루처럼 환자와 의료진이 비대면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소독 시간이 줄어들어서 한 명당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던 검사가 5분이나 7분이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현장에서 만들어낸 그 새로운 한국식 대응 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을 나가봐도 사실은 공항의 어떤 그 입출국 관련 서비스 이 수준을 보면 단연 뭐 인천공항의 수준이 높다라는 걸 표면적으로 느끼는데 이번 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이것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 유수의 공항들보다 뭐 단연 앞서고 있다 이렇게 뭐 그냥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죠? 그런 정도 그렇게 봐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연 서비스 면에서는 검역조차도 세계 1등을 자부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국의 어떤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외국에서 막았다라면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넘어오고 있는 입국하고 네네.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방역 문제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아무튼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찌 보면 특유의 그 순발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기성이 돋보이는 대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 뭐 이런 내용리는 이런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인천이 원래는 좀 보수적 성향의 이 정당이 많이 앞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 20대 때는 뭐 민주당이 어떻게 우위를 보였었죠? 지난번 선거 때는? 어, 당연히? 보수당이 조금은 앞서는 듯 했지만, 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에,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한 석 더 많은 13석 에, 중 7석을 차지하는 에, 민주당이 뭐 굳이 비교하자면 이긴 에, 그런 결과를 뭐 만들었고요. 음, 이번에도 서로 뭐 각 정당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 정당들이 다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네. 결과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일단 여야 공천이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공천,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어서 공천,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공천, 그다음에 실제로 또 무소속이나 이렇게 나가가지고 삼자 대결로 벌어지는 이런 구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야 네. 공천 상황들 뭐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공천이 어제 사실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게 그 연수을의 민경구 의원 때문인데요. 네, 민경구 의원 공천이 한 달 전쯤인가요? 네, 당에서 컷오프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하고 뭐 그러다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당 중앙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경선을 했죠. 그렇죠. 경선을 하고 난 뒤에 민경구 의원이 어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공관위가 이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민경우 의원의 공천을 취소해달라고 중앙당 요구를 하면서 다시 그렇죠. 한번 또 회의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제 그 일부 홍보 활동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제 이걸 이제 네네네. 공관위가 문제를 삼았던 거죠. 그런데 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서 네, 두 번의 공천 배제 사태를 겪고 그렇죠. 민경우 의원이 네, 오늘에서야 최종 후보가 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상 인천의 최종 후보 확정이 오늘 뭐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음.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현역 의원 중에 뭐 출마를 못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나요? 민주당 없습니다. 쪽에서는 없죠. 없습니다. 네네. 그럼 현역 의원들이 다 재출마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제 모두 자기 지역에서 제출만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송영길 의원, 홍영표 의원, 뭐 박찬대 의원, 뭐 이런 분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쪽 지역, 인천 지역에 어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분들. 그다음에 네네.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이쪽은? 변화가 좀 많습니다. 음, 이번 인천의 총선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전직 예, 시장 3명이 모두 출마를 한다는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삼선의 안상수 전 시장, 음, 그 다음에 이 안상수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지역구를 버리고 동구, 미추홀, 을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아, 역시 국회의원 3선 경력을 가진 유정복 전 시장도 새로운 지역구인 남동 갑에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도전장을 냈다면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전 시장은 여전히 자신의 아성인 개항을 해서 5선에 도전합니다. 아, 얼마 그렇군요. 전까지도 예, 험지 출마 요구가 있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의원이 5선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 셈이 됐습니다. 이 지역구에서 송 의원이 4선을 했고 인천시장 재임 기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그렇죠. 당시 최원식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니까 한 번도 지지하는 곳에서 5선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방금 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지역의 그러니까 공천 상황의 특징으로 본다면 전직 시장 3명이 다 출마를 하는데 그중에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터를 늘 갖고 왔던 지역에서 5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조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유정복 전 시장이나 안상수 전 시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구에 도전을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수월한 선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이분들은.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 지역에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 선거구가 여야 특히 이제 다수당 거대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정당의 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뭐 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주요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잡힐 수 있을까요? 어, 특별한 쟁점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야를 불문하고 제1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철도망 확충입니다. 인천이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서울로 접근하는 이 철도교통망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여러 차례 선거 공약이 됐는데요. 민주당도 뭐 GTX B노선 조기 착공, 제2경인선 신속 추진, 뭐 인천 2호선 KTX 광명역 연장 등 이런 공약들을 내걸었고, 통합당도 경인전철 지하화, 도심 순환형 뭐 인천 3호선 건설 같은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뭐 굳이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은 서울과 연결된 신도시 주민들을 주 타깃으로 하는 공약들을 내걸었고, 통합당은 소외되어 있는 구도심 주민들에게 좀 더 무게를 뒀다는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철도 공약들이 계속 과거에 제시됐던 공약들의 재탕 공약,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뭐 재원 마련 계획도 사실은 불분명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렇더라도 당장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공약들이 표심 영향을 주기는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둔 여야의 공천 상황에서 좀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나 청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이게 거대 양당이 너무 기득권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민주당에 보면 전직 구청장 출신의 여성분이 공천을 거의 받는 것처럼 됐다가 어떻게 안 보이대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분은? 경선에서 탈락했는데요. 홍미영 전 의원이 부평구청장을 재선을 했고, 당 전략공천이 확정됐었는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경선을 해서 결국은 이제 안타깝게 뭐 근소한 차이로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내부에 어찌 보면 뭐 정치적 역학관계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 정도 뭐 전략공천 받았다가 경선에 다시 붙여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민주당 소속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 경선을 요구하는 바람에 경선을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홍 전 구청장은 왜 그렇게 그분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계보 정치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맛에 맞지 않는 글쎄요.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관리권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여성 후보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좀 있나 보죠,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에 도전하기도 했고. 그렇군요. 무게감이 좀 그래도 비례의원을 한번 하셨고 지역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구청장까지 했던 정치인이라 좀 불편했겠네요. 이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주요 쟁점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뭐 인물 대결로 가는 양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뭐 정권 심판론이 됐든 야당에 대한 뭐 심판론이 됐든 그거는 기본 구도로 깔려져 있고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역 개발 공약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인물 대결로 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볼 만한 선거구 뭐 한 두세 군데 소개해 주신다면 어디 주목해서 볼까요? 당장 한 두 곳 정도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오늘 경선이 확정된 민경구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입니다. 연수을 의원. 연수을. 여기는 민경구 의원이 최종 공천이 확정됐는데 상대 후보는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이정미 의원입니다. 이정미 의원이 2016년에 이곳 송도로 이사를 해서 이쪽에서 좀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지역에 뿌리를 좀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 정일영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의원이나 정일영 후보는 두 후보 다 그 단일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 없이 모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경구 의원이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한 차례 힘이 좀 빠졌다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이 세 후보들이 각 축을 벌이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이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단순히 그냥 생각할 때는 이른바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 두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표가 갈릴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있죠. 예. 거꾸로 민경욱 네. 의원의 공천 과정에 있었던 이런 파행적 움직임들이 이게 네.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핸디캡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세 명 모두가 다 누가 절대적으로 우위다 뭐 이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네, 그러니 서로들 그세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 또 하나 소개해 주신 데는 어딜까요? 경구 미추홀 을입니다. 이것은 그 통합당에서 한 솥밥을 먹던 안상수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대결을 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안 의원은 이전 지역구인 중구, 동구, 강화옹진 이 지역구를 버리고 미추홀 그렇죠. 을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뭐 컷오프를 의식해 선수를 친 건데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이후 선거구가 조정이 돼서 본인의 선거구였던 동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동구 일부를. 그러면서 좀 유리한 측면이 됐죠.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안상수 의원이 오면서 지역구가 바뀐 것처럼 모양새가 돼버린 많이 유리한 측면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컷오프 됐고 난 이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네. 윤상현 의원은 지난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재입당한 전력이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지역에서는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두 분 다 특히나 삼선 의원이에요. 그렇죠. 경력이 만만찮은 의원들이 맞붙게 됐고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만만찮은 기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남영희 후보가 주인공인데요. 남영희 후보. 예, 네. 당내 경선에서 삼선 미추홀 구청장 출신의 박우섭 후보를 꺾고 본선에 올라온 기염을 토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만큼 전통 민주당 지지세들을 등에 업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삼선의 두 현역 의원과 3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거꾸로 야당, 그러니까 보수 야당이 분열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3자 구도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가 뭐 이제 막 신인으로 등장했습니다만 이제 이분도 견줄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네, 특히 남영희 후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여성 지역구 의원을 노리는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정미 의원하고 같이 뭐 이런 의원들이 그 여성 지역구 의원 첫 여성 지역구 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만큼 또 주목을 받고 눈길을 끌기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송영길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다시 재공천을 받은 분들은 뭐 지역에서 이제 지지도가 나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 뭐 성향들이 이제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크게 뭐 예를 들어 정권 심판 바람이 분다든지 야권 심판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면 인물 면에서는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평가들 받는 모양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기존 선거를 뭐 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선거가 본격화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이 두 선거구는 아마 주목해서 좀 보면서 우리가 그때 상황에 다시 한번 또 지역 얘기를 또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여러분 즐겁게 이른바 실감하셨습니까? 경기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 인천 지역의 유권자들의 정서와 또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표출하려고 하는지 그림이 손에 확 잡히시지는 않더라도 맥락은 이해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찰자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권자로서 소중한 주권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또 그 도움을 받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접하신 정보 서비스 이게 나 이외의 이웃과 경기 지역 또 인천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걸 잘 헤아리셔서
여러분들의 주체적 선택을 기대합니다. 다음 또 이어서 수도권의 이제 중심이죠. 또 전체 시리즈에 정점을 찍는 서울 지역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독, 2좋아요, 3공유. 이 공유가 이제 주위에 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공유하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김종필 TV를 보니 이런 점에서 되게 유익하더라. 또 재미도 꽤 있더라. 이렇게 이제 구전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자신감도 주고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마지막에 가감없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